네, 안녕하세요. 이번 포럼의 마을기업 부문 좌장을 맡게 된 도시마을협동조합 이사장 노정은이라고 합니다. 마을 기업은 지역에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 중에 하나인데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런 소통 채널이 막힌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잘 겪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작년을 잘 겪어왔었던 기업분들과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같이 포럼을 시작할 기업분들을 같이 소개를 해 드리겠는데요. 먼저 마을기업 성북구의 마을기업 나무와 열매 김경애 이사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무와 열매 사회적 협동조합의 이사장 김경애입니다. 우선 저희 나무와 열매는 장애 자녀를 둔 부모 모임으로 시작해 2013년 마을 기업에 선정되었고,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과 돌봄 SOS 센터 사업의 1대1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와 장애 비장애 시간제 통합 돌봄터,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후 서비스, 틈새 돌봄, 야간 보호 사업과 같이 찾아오는 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나무와 열매 주 사업인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후 서비스, 장애 비장애 시간제 통합 돌봄 사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과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후 서비스 사업은 정부 보조금 사업인 바우처 사업입니다. 장애 비장애 시간제 통합 돌봄 사업은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이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자면,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나무와 열매가 2014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고, 올해로 만 7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12월까지의 이용자 현황과 매출을 살펴보면, 19년에 이용자는 410명, 서비스 제공 시간은 5만 4천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에 12월 기준으로 이용자는 403명, 서비스 제공 시간은 5만 6,615시간이었습니다. 위의 사업처럼 일부 이용자의 종결과 신규 이용자의 매칭이 반복되면서 코로나19 전인 작년에 비해서 10명 내외의 이용자 감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불안으로 일부 이용자분들의 서비스의 종결이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고, 그로 인해 재매칭이 되지 못한 활동 지원사분들은 실직으로 이어지기도 하였지만, 다른 마을 기업의 사업에 비해서는 큰 타격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장애인 등급제가 구간제로 바뀌면서 서비스 이용자분들의 서비스 시간이 조금씩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매출에는 전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사업인 발달장애 청소년 방과후 서비스는 나무와 열매에서 2019년 11월부터 시작을 하였고, 시작 단계에서의 이용자 모집 시기에 코로나19 사태가 발생을 하였지만, 기존 돌봄터 운영의 영향으로 타 지역보다 이용자 확보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업 역시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고정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현재 프로그램 이용자는 15명입니다. 하지만 작년의 경우에는 이용자의 출석률에 있어서는 주위 환경에 따라 변동이 크게 심하였지만, 올해에는 좀 더 고른 출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백신의 접종과 코로나 무료 선별 검사, 그리고 좀 더 체계화된 개인 위생과 방역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이처럼 앞에 두 사업에서는 이용자의 감소와 매출의 감소가 19년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장애 비장애 시간제 통합 돌봄터와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이용하는 친구들이 4분의 1로 크게 줄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이나 발달장애 방과후 서비스는 정부 보조금 사업인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감소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시간제 통합 돌봄터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와 경기의 흐름에 민감하므로 이용자의 인원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코로나19 초기에는 주변의 우려와 시선, 그리고 여러 불안들 때문에 저희도 두 달 정도 휴관을 하였습니다. 저는 장애 자녀를 둔 부모이기 때문에 이런 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얼마나 더 필요하고 절실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학교나 치료실 이외에는 외부 활동이 제한되어 있고 이런 장애인들에게 이런 외부 활동마저 막아버리면 장애인의 돌봄 부담은 결국 100%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로 인해 장애 부모 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기사를 접하면서 결코 휴관만은 답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저희 장애 비장애 시간제 통합 돌봄터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의 긴급, 일시, 상시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욱 필요로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나무할매는 외부의 돌봄 인력을 없애고 최소한의 인력으로 철저한 개인 위생과 방역을 통해 사업을 지속하였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다른 여러 지원 사업들을 통해 새로운 돌봄 사업도 시도하였습니다. 서울시 지역 의제 사업인 뇌병변 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성인 중증 장애인 주중 마을 돌봄을 통해 사각지대 장애인들의 안전한 돌봄,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장애인 돌봄의 필요성을 공감해 주시는 여러 강사님들,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단체, 무엇보다 저희 나무할매 이용자들을 믿고 맡겨주신 보호자분들의 도움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집니다. 이처럼 돌봄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이든 비대면으로만 진행되어지지는 않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나무할매 돌봄에도 조금의 변화는 필요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나 돌봄 SOS 같은 경우에는 1대1 돌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존의 돌봄과 큰 차이는 없었지만, 장애 비장애 통합 돌봄이나 발달장애 방과후 서비스 같은 그룹화로 이루어 진행하는 돌봄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룹화들을 최소화하였고, 철저한 공간의 분리, 그리고 외부 인력을 최소화하여 돌봄의 형태를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부득이하게 외부의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코로나 선별 검사를 의무화하며 무엇보다 개인 위생과 방역을 철저히 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나무할매가 추구하는 돌봄은 위기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따라가는 돌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NO라고 말할 때 누군가 YES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일수록 대안과 방법을 고민하며 돌봄이 지속되어져야 합니다. 돌봄은 단순히 신체적인 돌봄만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마음과 마음이 전하며 지역사회 안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함께 생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나무할매는 앞으로도 지역의 마을 기업으로서 지역 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공생하는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년 한 해 안 그래도 힘든 시기를 지났을 텐데요. 나무와 열매 협동조합 역시 굉장히 힘든 한 해를 지났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주제는 은평구에 있는 마을 기업인 에듀통 협동조합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선생님들이 모여서 놀이 수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에듀통 협동조합의 조아라 대표입니다. 저희 에듀통 협동조합은 내 아이를 돌보듯 우리 마을에 있는 아이들도 내가 잘 돌봐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엄마 선생님들의 모임인데요. 저희가 2018년에 마을 기업으로 1차 지정이 되고 2019년에 2차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1차 때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놀이키트를 개발을 하면서 2차로 또 재지정이 되었는데, 2차 사업을 시작하려던 그 시점에 코로나19가 시작이 되면서 저희의 모든 사업은 올 스톱이 되었고, 엄마 선생님들도 모두 일자리가 스톱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논의를 하던 중에 우리도 쉬고 있지만 아이들도 지금 집에서 너무나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 에듀통 협동조합의 시그니처 빨대 담연체 키트를 수작업으로 만들어서 서부교육지원청의 관할 지역인 은평, 마포, 서대문 구역에 65개 초등학교에 3,000개 키트를 무료 제공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65개 초등학교에 3,000개의 키트를 제공하는 것 65개 초등학교에 3,000개의 키트를 제공함으로써 저희의
일이 다시 시작이 되었고 아이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거리를 찾다가 EBS를 통해서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듣는 것을 시작이 되면서 누구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당황하던 그 시점에 작년에 서부교육지원청, 은평구청, 그리고 은평교육복지센터, 그리고 에듀톤 협동조합이 힘을 모아서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좀 잘 들을 수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에듀통은 멈추지 않고 엄마 선생님들 25명과 은평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멘토 수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학교 수업을 들어야 하는 이 친구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고 단순히 온라인을 통해서만 수업을 듣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나와도 질문할 수 없던 그 시점에 저희 에듀통 엄마 선생님들이 가서 멘토를 해주면서 아이들의 학습 격차를 좀 줄여주고 지겨워하는 시간을 놀이 수업으로 좀 재진행을 해주면서 아이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학교 수업을 계속 따라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작년에 4월 말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서 5월, 6월, 7월까지 이제 진행을 하였고 여름방학이 끝나고 그 사업이 이제 전체적으로 모든 초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듀통은 비대면 시대가 시작이 되었을 때도 쉬지 않고 사업을 계속 꾸준히 진행을 해오면서 이제 2분기 가을이 시작되면서는 아이들이 집에서 너무나 지겨워하고 있는 그 시점에 정서적으로 지금 많이 치우쳐져 있던 이 시점에 놀이로 좀 아이들의 정서를 좀 안정적으로 해보자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노는 은평 크는 아이라는 바우처 사업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 사업에 참여한 친구들이 은평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 340명을 대상으로 저희 5개의 단체가 모여서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단 한 명의 코로나의 확진자 없이 무사히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비대면 시대에 모두가 집에만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물론 개인의 위생과 방역에 철저히 하면서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도 저희가 잘 지원을 해주면서 놀이 수업도 잘 진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에듀통은 작년 1년 동안 모두가 스톱이 되었고 모두가 일자리가 없던 그 시점에도 저희가 원래 진행을 하던 대면 수업은 진행을 못했으나 그 대면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비대면 수업을 그 자리에서 바로 잘 준비를 해서 온라인 학습 지원 사업이라든지 놀이 수업이라든지 잘 진행을 했었던 것 같고요. 네. 에듀톤 협동조합은 작년 2020년에 크게 2가지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하나는 온라인 학습 지원 사업, 또 하나는 아이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노는 은평 크는 아이라는 놀이 바우처 사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올해 2021년에도 저희는 멈추지 않고 마을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요. 모두가 다 코로나19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울시 마을기업에는 방과 후나 돌봄을 하고 있는, 그리고 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는 마을기업들이 제법 있는데요. 에듀통 협동조합의 케이스가 이 비대면 시대에서의 교육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좋은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다음 토론에서 조금 더 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주제는 광진구에 있는 코발트 협동조합 박꽃별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코발트 사회적 협동조합의 대표 박꽃별입니다. 저희는 광진구에서 왔고요. 역시 같은 마을기업입니다. 2013년도에 나무와 열매 협동조합이랑 같이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돼서 친구 협동조합입니다. 저도 지금 이 순간 둘째 아이를 온라인 줌을 틀어놓고 온 엄마이기도 합니다. 저희도 이제 사업 초창기에는 돌봄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방금 에듀통 협동조합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키트 사업이나 그 엄마들 돌봄터 진짜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이따가 좀 키트 몇 개 좀 받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발트 사회적 협동조합은 문화예술을 주축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포럼의 주제로 말씀을 주셨을 때 무슨 말씀을 하면 좋을까 생각이 들었다가 저희가 작년에 그냥 했던 사업을 그냥 편안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그 작년 2020년도에 그 아트테리어라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아트테리어 사업은 2019년도에도 저희가 진행을 하였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역의 소상공인을 뽑고 지역의 예술가를 뽑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과 예술가를 매칭하여 소상공인들이 그 예술가들한테 도움을 받아서 디자인이나 브랜딩, 상품 개발을 좀 지원할 수 있게 소정의 재료비를 들이면서 할 수 있게 이제 구에서 지원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는 55개의 소상공인을 뽑았고 20여 명의 그 예술가를 매칭해서 프로젝트를 되게 재밌게 했어요. 그 재료비는 한 120만 원 정도였는데 예술가님들이 진짜 열과 성을 다해서 온 이제 마을을 헤집고 다니면서 소상공인들한테 필요한 거 여쭤보고 니즈 파악해 드리고 상품이 필요하면 상품을 디자인해 드리고 뭐 브랜딩이 필요하면 브랜딩 조언을 해 드리고 해서 정말 그 가게를 되게 예쁘게 만들어 줬고 굉장히 저희 쪽에서 되게 뿌듯했던 작업입니다. 그 2020년에도 동일한 작업을 했습니다. 사업의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55개소였던 소상공인은 150개로 늘어났고요. 그 청년 예술가들은 20명에서 4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빵 터진 거예요. 사실 저희가 작업했던 작업은 문화예술 쪽이었기 때문에 사실 협업과 소통이 굉장히 중요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은 고민이 들었고 결국 코발트 협동조합은 일단은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자. 구청 같은 경우에서도 담당 공무원 선생님이 "아 이 프로젝트 안 하면 안 되겠냐. 너무 무섭다. 때려치우고 싶다." 막 이렇게 약간 비공식적으로 막 징징거리실 정도로 이제 두려움을 호소하셨고 저희도 사실 150개의 그 소상공인 업소를 뭐 40 명의 예술가들이 막 돌아다니면 사실 이게 코로나 전파가 엄청나게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모든 부분을 비대면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슬랙이라는 협업 툴을 사용을 해서 토론과 프로젝트 진행을 저희가 컨트롤을 했고요. 예술가들의 그 중간중간 작업에 대한 소통 부분은 줌이라는 저희 온라인 툴을 활용을 해 가지고 줌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서 예술가들과 협업을 했습니다. 사실 예술가분들은 말 그대로 예술가이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디지털과 되게 친하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툴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예술가분들이 굉장히 수월하게 작업을 진행하실 수 있었고 작업의 마무리나 그 만족도 부분도 사실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했던 2019년 프로젝트와 진행했을 때 별반 퀄리티의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놀라움을 느꼈고요. 오히려 그 일하는 부분에서의 효율성 부분은 훨씬 더 온라인 툴을 활용하는 부분이 되게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희가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감히 시도를 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상공인분들도 너무 바쁘고 예술가님들도 너무 사실 그 예술적인 부분에 이제 심취를 하시다 보면 디지털 툴 같은 것을 공부하거나 습득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이번에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어쩔 수 없이 사실 약간 떠밀리듯이 진행했던 그런 프로젝트들이 생각보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예술가들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원래 전시회를 기획을 했어요. 전시회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가 아카이빙 사이트로 만들어서 오히려 전시회를 했으면 일회성으로 끝났을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아트테리어라고 검색을 하면은 그 사이트가 떠 있어서 이 작가님들이 하신 작품과 그리고 이 소상공인들의 그 가게가 어떻게 멋지게 바뀌었는지를 다 볼 수 있어서 '아 이게 시대의 흐름으로 될 수도 있겠다.' 코로나로 좀 더 빨리 저희가 겪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정답일 수도 있겠다. 문화예술의 정답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느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또 별도로 하나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가 50 플러스 그 연세 드신 분을 대상으로 유튜브 교육을 했어요. 유튜브 교육을 했는데 원래는 대면으로 기획을 했다가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서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 보세요. 그 50세 이상의 선생님들한테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포토샵과 프리미어를 저희가 영상 촬영하는 법을 온라인으로 다 가르쳐 드렸어요. 근데 못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실제로 그 화상 회의나 화상 강의를 하더라도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다 제어가 되기 때문에 우리 연세 드신 선생님들이 집에서 뭐 포토샵을 하실 때 이게 안 된다고 하면은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제어를 하면서 가르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대면 수업보다 훨씬 더 1대 1로 매칭을 하면서 더 효과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이 프로젝트도 되게 재밌게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8 명의 그 연세 드신 유튜버를 저희가 이제 창출을 했거든요.
뭐 코발트의 이제 작년의 경험은 이렇습니다. 사실 작년에 좀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오히려 코발트의 경우는 매출은 오히려 2 배로 성장을 할 정도로 코로나 시대가 너무 힘들지만 이것을 잘 활용한다면 그리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저희가 갖고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충분히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 중원부원 말씀드렸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작년 코로나가 터지고 사실은 2 월부터 3, 4, 5 월까지는 급격하게 온 나라가 모두 다 멈춰 버렸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었나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방역을 하는 곳이어서 사실은 그때가 매우 바빴었었거든요. 근데 한편으로 저희는 저희 안에 있는 조합원들 그리고 저희 마을 기업분들, 지역 내에 있는 마을 기업분들, 사회공직 조직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렇지 않은 학교하고 거래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아까 교육과 같은 방과 후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그런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돌봄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그런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그리고 복지관 쪽에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아예 그냥 스탑이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시기가 지나시고 오늘 발표를 해 주셨었던 이런 마을 기업들처럼 자기만의 극복 방법들을 찾아내서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시는 걸 보고 '아 정말 대단하다. 이게 이 코로나가 무조건 우리에게 아주 나쁜 것만을 주지는 않는구나. 배울 점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궁금했었던 게 사실은 남호연의 대표님 돌봄이라고 하는 게 돌봄은 저는 계속해서 비대면인데 이게 대면인데 대면 서비스인데 '비대면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그리고 근데 아까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이런 시기에도 대면으로 해야 되는 사업은 대면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쪼끔 더 돌봄하시는 기업들에게 쪼끔 더 이게 방법 이런 제시들을 조금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돌봄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찾는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인제 어떤 그 뭐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을 돌보는 게 아니라 돌보는 것 자체가 순수하게 우러나와서 하는 거잖아요.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 저희가 인제 2달 정도 휴관을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주위의 시선이 정말 가장 컸어요. 그리고 불안. 그것은 주변에 있는 복지 시설이나 복지관들이 다 휴관을 한 상태였고 또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구청이나 이런 곳에서 인제 돌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공문들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아 이거는 하면 안 되는구나. 우선은 일단 닫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인제 그 뭐 하라고 하니 그렇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했어야 되는 경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또 역으로 저는 인제 또 장애 친구들과 함께 생활을 하고 또 제 아이 역시 장애 친구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으면서 치료실 같은 경우에도 거의 휴관이었거든요,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아이가 좀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모습보다는 잠에 취해 있고 또 어디 나가지 못하니까 항상 인제 그게 더 그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더 힘듦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인제 뇌병변 친구이기 때문에 그나마 돌봄이 발달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에 비해서는 어렵지는 않았지만 발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도전적 행동이나 돌발 행동이 굉장히 심하고 또 외부 활동을 굉장히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가정에만 이렇게 둔다는 것은 학대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겪는 장애 부모님들도 그렇게 느끼셨고 너무나 힘들어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어디에서 인제 하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 자체를 장애 부모가
주체가 되어 만든 협동조합이고 장애 부모로서 지역 안에서 장애인의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협동조합인데 구나 이런 곳에서 그것들을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접어버리면 복지관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위험을 무릅쓰고 사실 왜냐하면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친구들이 장애 친구들이잖아요. 그리고 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가장 큰 문제로 커지기도 하는 게 장애 친구들의 돌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은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거는 계속 진행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고 저희 선생님들도 항상 이제 회의할 때마다 해야 되는데 고민만 하다가 정말 그 최소한의 인력으로 우리끼리 외부 인력 없이 그러면은 돌봄 필요한 친구들한테 돌봄을 하자라고 결정을 했고 그 결정이 정말 뭐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지금도 아이들이 이제 오는 것을 보고 '아 이게 필요한 결정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돌봄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 있잖아요. 방금 장애 아동처럼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정말 최소한의 인력 그리고 철저한 개인 위생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런 코로나 시대에 무조건적인 그런 비대면이 아닌 대면의 채널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에듀톤 같은 경우는 교육을 온라인으로 풀어내셨어요. 사실은 교육이 맨 처음에는 방과 후라든지 아니면은 지역에서 혁신학교와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기관, 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기업분들이 학교가 스탑을 하면서 학교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기업 자체도 중지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를 굉장히 많이들 고민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마을 기업에 있는 다른 교육 기업들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온라인의 형태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풀어내셨던 것 같아서 그런 방법들 앞으로 향후에 이런 상황들이 또다시 도래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또다시 왔을 때 마을 기업이나 혹은 다른 기업들이 당황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뭐를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작년에 큰 이슈가 되었던 게 교육과 돌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은 작년 1 학기 3 월, 4 월 2 주씩 계속 연장을 하면서 교육은 사실상 스톱이 되어 있었고요. 모든 학교에서 교육은 스톱이 되었는데 돌봄은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학교의 돌봄 교실이 2 배, 3 배, 4 배로 증가하면서 돌봄 교실은 계속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게 저희 수업을 진행하는 선생님들이 아차 놓친 게 있었어요. 무엇이냐? 코로나19가 끝나면 정상화로 돌아가겠지. 잠시 쉬어가는 시간일 거야. 지금 1 년 반이 흐른 이 시점에 지금 백신을 다 이제 많이 맞아가고 있잖아요. 2 학기 때면은 모든 학교가 인제 정상화로 돌아가고 요일제로 나오던 친구들도 주 5 일을 다 나온다고 해요.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인제 그렇게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선생님들은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오고 모든 게 정상화로 돌아가지만 선생님들의 일자리는 정상화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게 교육과 돌봄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작년에도 교육도 계속했고 돌봄도 계속했지만 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게 방금 나무와 열매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돌봄은 불가피합니다. 비대면 상황이든 대면 상황이든 돌봄은 옆에서 우리가 직접 케어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돌봄 선생님들은 좀 더 집중해서 그런 상황에서는 좀 더 집중해서 아이들을 케어해 줘야 되지만 교육은 사실 로보트가 할 수도 있고요, 현재.
그리고 온라인으로 많이 진행이 되었고 지금 대면이 되더라도 수업은 반은 온라인으로 반은 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희 선생님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코로나19가 끝나고 대면 상황이 되면 모든 게 안정화될 테니 나의 일자리는 다시 돌아올 거야."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조금 버리시고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반기에는 저희 선생님들이 직접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한 건 아니고 EBS나 학교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실 때 옆에서 멘토를 해 주는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 2 학기 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선생님들이 온라인 영상을 찍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여러 영역의 수업들이 있는데 이게 영역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콘텐츠를 찍는 거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있어서 참여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참여를 못하는 선생님들도 계셨었는데 이게 작년에 콘텐츠를 찍어 놓으셨던 선생님들은 준비를 하셨던 선생님들은 올해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고 계시지만 작년에 이제 준비를 못 했던 선생님들은 계속 더 지금 시대에서 도태돼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본인이 교육을 하시는 분인지 보육을 하시는 분인지 조금 더 구분을 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내가 교육을 한다면 온라인에도 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수업을 하고 있던 자료들을 그냥 말로만 이렇게 풀어내는 게 아니라 자료도 준비를 해 놓으시고 평소에 영상도 좀 찍어서 준비를 해 놓으셨다가 학교나 뭐 어떤 단체들에서 수업을 해야 할 때 이제 물어보거든요. "선생님의 수업 계획서를 주세요."라고만 묻지 않고 "혹시 비상사태 온라인으로 대체가 바로 됩니까?" 라고도 이제는 질문을 해 오세요. 그랬을 때 교육을 하는 선생님이라면 이제는 온라인 수업도 같이 준비를 할 수 있게 아니 온라인 수업도 준비를 해 놓으셔야만 앞으로 이제 이런 비대면 상황이 불시에 닥쳤을 때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콘텐츠 같은 게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제 가장 걱정을 했던 게 공연, 문화, 예술 부분이 모두 다 스탑이 되었었잖아요. 사실은 돌봄은 시작을 중간에 끊어서 하기는 했지만 시작을 했었었고 그리고 교육도 온라인의 형태로 진행을 하기는 했었었지만 이런 콘텐츠에 관련된 문화에 관련된 사업들은 아직도 사실은 크게 열어져 있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어 코발트 대표님은 혹은 마을 기업에서 문화 행사나 이런 공연 등을 기획을 하고 그걸로 사업을 하시는 마을 기업 대표님들은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실까가 굉장히 걱정이었었거든요. 근데 아까 방금 코발트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하나의 이렇게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들을 많이들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됐기도 했는데요. 어 그 준비를 하지 못했었던 기업들 콘텐츠나 이런 문화 쪽에서 준비를 하지 못했었던 기업들을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일반 기업하고는 다른 마을 기업이잖아요. 마을 기업들은 앞으로의 사업들을 진행을 할 때 이런 시대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노정은 대표님이 골고루 질문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저희가 사실 문화예술이라기보다는 코발트는 약간 디자인 예술 쪽이라 사실 공연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공연하는 그런 기업들을 대표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마을 기업으로서 뭔가 디자인 분야를 진행하면서 했던 이제 코발트의 입장으로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모두 다 대답을 하신 것 같아요. 온라인 소통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가 돌봄을 했었어도 해당 돌봄이 이제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대면으로 가야겠지만 최대한 비대면으로 될 수 있는 돌봄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교육은 뭐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도 이제 광진구에는 이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되게 잘 되어 있어서 방과후 강사님들이 계신 협동조합이 있어요. 해오름 협동조합이라고. 근데 거기서도 이제 방과후 교실만 하시다가 지금은 동영상을 직접 찍으시면서 그것을 유튜브 강의로 올리시고 맨날 키트를 만드세요. 키트를 만들어서 학교
학교에 발송을 하고 학교 수업을 다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면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확장되는 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동영상을 찍기 때문에 저희 같이 디자이너나 영상을 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을 촬영을 해 드리고요. 뭐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을 또 지원을 해 드리고, 이러면 사실 하나의 상품이 아니라 되게 콜라보가 되는 여러 가지 상품이 될 수도 있거든요. 광진구의 경우에는 그 마을 커뮤니티 플랫폼을 하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 소상공인들이 본인의 좀 콘텐츠를 올릴 수 있는 이제 플랫폼도 만들고, 우리가 이제 지역의 당근마켓처럼 편안하게 좀 소상공인들이 자기네 물건을 좀 포장해서 올릴 수 있게끔 좀 도와드리겠다 하면서, 이제 여러 마을 기업들이 자신의 이제 특화를 이제 선두를 해 가지고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마을 기업은 디자인 쪽으로 지원을 하고, 제조를 할 수 있는 마을 기업은 제조를 지원을 하고, 그래서 같이 통합 상품을 만들어서 온라인 플랫폼에 올리거든요. 사실 온라인 플랫폼은 카카오 메이커스나 뭐 마켓컬리나 어마어마한 그 파급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라고 뭐 사회적 경제라고 마을 기업이라고 못할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자신 있어 하는, 우리의 뭐 이런 멋진 그런 콘텐츠들을 잘 포장하고 조금 더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해 가지고 이제 플랫폼에 올리고 좀 소통하면서 판매하는 그런 방법이 또 하나의 이제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광진구의 상품을 저기 어 울산에 있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잖아요. 그런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게 있다라는 거는 되게 좋은 발상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모든 대표님들께 한 가지씩 제가 공통 질문을 묻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마을 공동체를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기업으로서의 역할도 사실은 생각을 해야 되는 마을 기업인 거잖아요. 이랬을 때 앞으로의 마을 기업들의 역할, 혹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분씩 말씀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먼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문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마을 기업이라고 별다른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시대의 변화에 수긍하고, 어 다른 거 있습니다. 마을 기업 2013 년에 마을 기업 지정받으면서 제일 어려운 게 마을 기업이었어요. 4대 부분이 있잖아요. 뭐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그다음에 자활 기업, 마을 기업.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저는 마을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들 힘든 상황이시고 되게 열악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우리가 소통하는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소통하고 살아 숨쉬면서, 그리고 또 너무 기업성만 보지도 않고 또 어느 정도 공익성을 추구하면서 그냥 뚝심 있게 밀고 나가면, 언젠가는 우리 마을 기업도 다들 알아주시지 않을까. 우리도 좀 언젠가는 좀 더 기업성을 좀 수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제가 2013 년도에 마을 기업에 신청할 당시에는 일반 주민이었고요. 마을 기업이 뭔지도 정확히 모른 상태였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가장 이제 좋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주민 자치 모임이 법인화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만드는 과정들을 저희가 스스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기업이 된 이후에 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마을 기업이기 때문에 수익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매출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은 지역의 공공성이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공공성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협력하고 소통하고 또 지역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처럼 마을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다만 이제 주변에 이제 관내에 기업들이 저희가 마을 기업인 걸 알고, 아, 나무할매가 그래서 그렇구나라는 그냥 그런 공공성 부분에서 지역 사회에 조금 더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조금 좋은 예가 될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는 기업이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네.
모두가 어려워하는 그 질문에 저도 대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마을 기업이라는 것이 마을 공동체와 기업에서 다들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저 또한 그랬고 저는 지금 이제 마을 기업에 들어온 지 3년 차 되어서 아직 햇병아리인데요. 마을 공동체에 일을 하는 게 마을 기업인 줄 착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조금 헷갈리긴 하지만 저희는 마을 기업으로서 회사를 운영을 해야 하고 수익 창출을 해야 하는 기업이라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무료 봉사를 하려고 만든 단체는 아니고요.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진행하는 회사이지만 우리 마을에서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공공성도 실현을 하고 가치를 좀 더 중시하는 이런 기업이 되는 것이 마을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에듀톤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 그냥 사업자에서 마을 기업으로 추가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냐면 출발선상이 다른 아이들에게 수학이든 과학이든 이런 필요한 교과목들을 좀 더 재미있게 진행을 해 주고 싶은데 그 아이들에게 이런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기회를 주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마을 기업으로 신청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수익성도 뭐 가치성도 공공성도 다 이렇게 같이 잘 창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회적 경제 기업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다른 대표님들도 마냥 뭐 봉사만 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마냥 뭐 이익 창출만 하려고 하지도 않으시겠지만 이익성과 가치성에서 잘 중심을 잡으셔서 회사를 운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도 마을 기업을 한 2016 년에 마을 기업이 되었으니까요. 마을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을 기업이 되게 어렵기는 해요. 근데 마을 기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는 되게 독특한 음 특기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을 기업들의 사업들을 보면 다들 그 지역 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잘 살려서 사업들을 해 나가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포럼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지역에서 대면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기업 대표님들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 봤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마무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마을 기업의 존재 이유는 어 온라인만으로는 힘든 혹은 비대면만으로는 힘든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기업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들 안에서도 마을 기업이 해야만 하는 마을 기업이 그 지역 내에서 해 줘야 되는 역할들을 스스로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합회도 그렇고 마을 기업 대표님들도 함께 어려운 주제인 것 같긴 한데요. 마을 기업이 앞으로 해야 될 우리의 역할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같이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